장례비 결제 단말기에 남편 카드를 갖다 대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일장 마지막 날이었어요.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장례식장 직원이 계산서를 내밀었을 때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800만 원. 제 통장엔 2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며느리 서윤이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명품 느낌 나는 베이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말없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남편이 평생 쓰던 낡은 가죽 지갑, 모서리가 다 닳아서 실밥이 풀린 그 지갑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카드 쓰면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서윤이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무슨 문제? 서윤이는 대답 대신 얇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정산할 때 복잡해질까 봐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 당장 600만 원이 없는데 복잡해지든 말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직원에게 카드를 건넸어요. 삑, 단말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색 작업복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손등에 굳은 살 박힌 그 손으로 평생 일만 하다 간 사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한쪽에 놓인 물통에서 종이컵에 물을 따랐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컵 밖으로 흘렀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목구멍이 메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서윤이가 제 뒤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힐끗 돌아보니 서윤이는 스마트폰을 들고 단말기 화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 완료 화면을 말이에요. 저는 이상했지만 그냥 영수증 사진 찍나 보다 했습니다. 장례식장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윤이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핸드폰 화면에 비친 그 얇은 미소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 가세요. 많이 힘드셨죠? 서윤이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편 영정을 한 번 더 봤어요. 장례식장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저는 그것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서윤이는 자기 차 쪽으로 걸어가며 다시 한번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뭔가를 확인하듯이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당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은행에서 온 알림이었어요. 계좌 거래 제한 안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뭔가 잘못 본 거라고 스팸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제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장례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없는 집에서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거실 탁자 위엔 어제 먹다 만 미역국이 그대로 있었어요. 식은 국 위로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뭘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반찬은 있었어요.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하지만 숟가락을 들 힘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아들하고 며느리뿐이었어요. 서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검은색 니트에 베이지 슬랙스 차림이었어요. 손엔 명품 가방과 함께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침은 드셨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윤이는 식탁을 힐끗 보더니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리 좀 해야죠. 서윤이가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정리? 저는 물었어요. 서윤이는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이요.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명예 정리하고 관리 좀 해야 해요. 요즘 세상에 어머니 혼자서 은행 업무 보시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씨가 빽빽했어요. 금융거래 대리인 지정 신청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나 아직 정신 멀쩡해. 혼자 은행 갈 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웃었어요. 그 얇은 미소로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요즘엔 다 이렇게 해요. 만에 하나 깜빡하시거나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서윤이 친정엄마 박정숙 씨였어요. 화려한 꽃무늬 스카프를 두르고 두꺼운 패딩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손엔 큰 반지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어요. 아이고,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정숙 씨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빼고 싶었지만 힘이 너무 세서 빼지지 않았어요. 우리 서윤이가 잘할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계세요. 정숙 씨는 서윤이 옆에 앉더니 탁자 위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어. 서윤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어제 장례비도 그렇고 이것저것 정산할 게 많단 말이에요. 정숙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통장 관리 못하시면 사기꾼들한테 당하기 딱 좋아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내려놓을 때 소리가 났어요. 서윤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인감도장 케이스였어요. 빨간색 케이스. 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제가 보관할게요.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안 돼. 도장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해. 서윤이는 케이스를 이미 자기 가방 안에 넣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양원도 한번 알아볼까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뭐, 요양원이요. 어머니 혼자 여기서 사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정숙 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나이 드시면 다들 요양원 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저는 식탁 위 밥그릇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퍼놓은 밥, 한 숟가락도 못 먹고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국도 차가웠습니다. 김치만 조금 집어먹으려 했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서윤이와 정숙 씨는 계속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나가달라고요.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서윤이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정숙 씨도 따라 일어났어요. 어머님,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가 어머님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둘은 나가면서도 인감도장 케이스는 가져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식탁 모서리를 붙잡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생활비를 찾아야 했어요. 냉장고엔 반찬이 떨어졌고 관리비 납부일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저는 그냥 검은 패딩 조끼만 걸치고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이 시려웠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통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 이름이 적힌 통장,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통장. 두 개 다 가져왔어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번호표를 뽑는 기계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저도 번호표를 뽑았어요. 67번. 대기 인원이 20명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옆자리 할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셨고 건너편에선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은행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6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어요.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생활비 좀 찾으려고요.
50만 원만요. 저는 통장과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도장을 내밀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도장이 없었습니다. 서윤이가 가져간 거였어요. 죄송한데요. 신분증이랑 비밀번호로 처리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직원은 옆 책상에 있던 선배 직원을 불렀어요. 두 사람이 모니터를 보며 뭔가 속닥거렸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선배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현재 거래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대리인 변경 서류가 접수되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출금이 가능합니다. 직원은 서류 한 장을 프린트해서 보여줬어요. 금융거래 대리인 변경 신청서라는 제목. 신청인 이름에 최서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저 신청 안 했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류상으로는 고객님 도장이 찍혀 있고 신청일이 사흘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흘 전, 장례식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것도 신청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신청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본점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렵고요.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다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도장 자국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찍지 않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은행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어요. 찬물이 손끝을 적셨습니다. 저는 물을 한 움큼 떠서 얼굴에 끼얹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자꾸 헛숨이 나왔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 서윤이가 은행 서류 뭐 했니?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요? 통장 대리인 변경? 그런 거? 아들은 잠시 침묵했어요. 아, 그거 서윤이가 어머니 편하시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은행 업무 복잡하잖아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는 동의한 적 없어. 내 도장도 없이 어떻게 한 거야? 엄마, 그게 장례식 때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서윤이가 대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화장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휴지를 뽑아 눈가를 닦았어요. 눈물이 아니라 세면대 물기를 닦는 거였습니다. 저는 거울을 다시 봤어요. 정신 차려, 한미숙. 정신 차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은행 로비로 돌아왔을 때 창구 직원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고객님, 이거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대리인 변경 신청서 사본이에요. 본점 가실 때 가져가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은행을 나서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발신인을 보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세본보육원.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다시 그 문자를 확인했어요. 세본보육원 후원금 자동이체 완료. 금액 50만 원. 날짜는 이번 달 초였습니다. 보육원? 남편이 왜 보육원에 돈을 보냈을까? 저는 남편한테 들은 적이 없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매달 50만 원씩 어디론가 돈이 나간다는 걸 몰랐다니.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이 정리해둔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공과금 고지서,
관리비 영수증, 은행 명세서. 손이 떨렸지만 저는 하나하나 꺼내봤어요. 먼지가 손끝에 묻었습니다. 남편은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영수증을 날짜 순으로 정리했고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줄까지 그어뒀습니다. 그 중에서 카드 명세서 묶음을 발견했어요.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고무줄을 풀자 명세서 여러 장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6개월치 명세서를 펼쳤어요. 매달, 정확히 매달 5일에 같은 항목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본 보유권 자동이체 50만 원. 1월, 2월, 3월, 12월까지. 1년 내내였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계산했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 2년 전 명세서도 찾아봤어요. 역시 똑같았습니다. 3년 전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 대체 왜? 저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거실 장롱 위에 놓인 작은 액자. 회색 작업복 입고 웃고 있는 남편 얼굴. 손등에 굳은 살이 박혀있던 그 손. 평생 공사장에서 일하며 번 돈을 저도 모르게 어디론가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주방 식탁에 앉았어요. 명세서를 쭉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을 게 없었어요. 어제 남은 김치 몇 조각과 된장만 있었습니다. 밥을 하기엔 기력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컵을 내려놓고 다시 명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숫자들이 또렷했어요. 싱크대 옆 선반에 남편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약을 거르지 않았어요. 약봉지 옆엔 제가 쓰던 가계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꺼내 펼쳤어요. 수입과 지출을 빼곡히 적어놨지만 세본 보유권이라는 항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따로 관리했던 거예요. 저는 명세서를 다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작년 가을 명세서였습니다. 보유권 이체 항목 옆에 남편 손글씨로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 겨울옷. 연필로 흐릿하게 쓴 글씨였지만 남편 필체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당신 뭘 그렇게 숨기고 산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는 명세서를 다시 고무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넣었어요. 내일 보육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가서 남편이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봐야 했어요. 부엌 창문 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겨울 해는 빨리 졌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반찬통 몇 개를 꺼냈어요.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내일 보육원에 가져갈 거였습니다. 빈 반찬통을 씻어서 하나하나 담기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고요한 부엌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반찬통을 보자기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김치통,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아침에 새로 지은 밥까지. 무거웠지만 괜찮았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세본 보육원은 생각보다 먼 곳에 있었어요. 주소를 보고 찾아가는데 길가엔 공장들이 늘어서 있었고 골목은 좁았습니다. 보육원 건물은 낡은 2층 집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하지만 마당은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쓸어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누구세요? 저 장대수 씨 아내인데요. 여성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아, 사모님. 어머, 들어오세요.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보였어요. 6명. 나이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제일 큰 아이가 18쯤 돼 보였고 제일 어린 아이는 초등학생 같았어요. 검은 후드티를 입은 큰 아이가 동생들을 뒤로 물리며 저를 경계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할머니? 작은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반찬 좀 가져왔어요. 애들 먹으라고. 원장 선생님이 감사하다며 받아들었어요. 큰아이, 이름이 하준이라고 했습니다. 하준이가 동생 5명을 챙기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어요. 뭔가를 잃어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좁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TV, 책장 가득한 교과서들. 원장 선생님이 보리차를 따라주었어요. 저는 종이컵을 2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장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슬펐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남편이 여기 자주 왔나요? 네. 한 달에 2~3번은 오셨어요. 반찬도 가져오시고 아이들 공부도 봐주시고 후원금도 꼬박꼬박.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명세서를 꺼냈어요. 이거 제가 어제 발견했어요. 남편이 한 번도 말 안 했거든요. 원장 선생님이 명세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선생님은 조용한 분이셨어요. 아이들한테도 비밀이라고 하셨대요. 가족들이 알면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준이가 동생들에게 뭐라고 말하더니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밥상을 차려서 들고 왔어요. 제가 가져온 반찬과 집에 있던 국을 함께 놓았습니다. 할머니, 같이 드세요.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너희들끼리 먹어. 하지만 아이들은 제 앞에도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6명의 아이들이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큰 소리 하나 없이 숟가락 소리만 작게 났습니다. 제일 어린아이가 김치를 집어 먹다가 하준이가 휴지를 건넸어요.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저는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저씨가 어린아이 하나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오빠 공부 가르쳐줬어요. 수학도 가르쳐주고 책도 사주시고. 하준이가 동생을 말렸어요. 됐어. 조용히 먹어.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짓했습니다. 괜찮아. 더 말해봐. 원장 선생님이 원장실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낡은 파일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장 선생님이 남기신 후원 기록이에요. 파일을 펼치자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찍힌 입금 내역. 3년 넘게 이어진 기록.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대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보육원 정문 쪽이 시끄러웠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고개를 갸웃하며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지? 하준이가 먼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봤습니다. 검은 벤츠가 6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정문 앞에 겨울 햇살 아래 번쩍이는 차체. 차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 안경 쓴 남자. 변호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보육원 마당에서 밥을 먹던 게 불과 30분 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문 앞에 서서 6대의 검은 벤츠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겨울 햇살에 차체가 반짝였습니다. 차 문이 하나씩 열리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내렸어요. 5명. 모두 서류 가방이나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남색 넥타이, 검은테 안경을 쓴 40대 남자였어요. 실례합니다. 한미숙 여사님이신가요?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누구신데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오세진. 저는 고 장대수님의 유언 집행인입니다.
오세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 집행인? 남편이 유언장을 남겼다고?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고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3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과 신탁 계약서입니다. 오늘 정식으로 집행하러 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하준이도 동생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6아이 모두 겁먹은 표정으로 벤츠들을 쳐다봤어요. 변호사는 파일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먼저 유언장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장대수님은 본인 명의의 생명보험금 전액을 세본 보육원 아동유기인에게 수익자로 지정하셨습니다. 얼마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총 5억 원입니다. 5억. 저는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5억짜리 보험을 들었다는 것도, 그걸 고아원 아이들한테 남겼다는 것도. 원장 선생님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나. 하준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저희한테요? 왜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유언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갚아야 할 빚이다. 내 인생에서 받은 것을 이제 돌려준다. 고인의 친필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 글씨가 맞았어요. 삐뚤삐뚤하지만 또박또박 쓴 글씨. 공사장에서 평생 일하던 손으로 쓴 글씨.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싶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 서윤이가 서 있었어요. 언제 온 건지 베이지 코트를 휘날리며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서윤이 뒤엔 친정엄마 박정숙 씨도 따라왔습니다.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헉헉거리며 뛰어왔어요. 저 애들한테 5억을 준다고요? 말도 안 돼요. 서윤이가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고인이 직접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으셨습니다. 서윤이는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변호사가 재빨리 피했습니다. 원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숙 씨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돈이에요. 가족 몫이라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고인이 지정합니다. 유가족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윤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이거 막아야죠. 저 애들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저는 서윤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기꾼은 누군데? 서윤이가 움찔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이 순간을 남겨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서윤이는 제 핸드폰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당연히 가족한테 와야죠. 서윤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유언장에는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내 아내 한미숙에게는 아파트와 예금을 남긴다. 며느리와 아들에게는 빚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촉하다. 서윤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정숙 씨는 하준이를 노려봤어요. 너희 부모도 없으면서 남의 돈에 손대려고? 그 말에 어린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준이가 동생을 끌어안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입 조심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가 저를 봤어요. 어머님은 왜 남편을 드세요? 남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선택한 아이들이에요. 저는 녹음 중인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더 꺼냈어요. 그리고 고인께서는 이 보험금 집행을 제가 신탁 관리하도록 지정하셨습니다. 투명하게 아이들 교육과 생활비로 쓰일 겁니다. 서윤이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2대 중 하나를 꺼내서 뭔가를 보여주려 했어요. 저봐요.
아버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전부 맡기라고 하셨어요. 변호사는 핸드폰 화면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서류로 확인하죠. 감정으로는 못 뺐습니다. 서윤이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쏘아봤어요. 어머니, 후회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준이를 봤어요. 하준이는 동생들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울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이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사 오세진 씨가 말했습니다. 원장실에서 정식으로 서류 확인하시죠. 밖에서 이러면 아이들만 다칩니다. 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어요. 저는 하준이와 아이들을 힐끗 봤습니다. 제일 어린아이는 아직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하준이가 동생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못한 거 없어. 원장실은 좁았습니다. 낡은 책상 하나, 파일 캐비닛, 그리고 의자 4개가 전부였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유언장 사본, 보험증권, 신탁계약서, 하나하나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남편 필체가 또렷했어요. 이 아이들은 내가 갚아야 할 빚이다. 서윤이는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도 헐레벌떡 따라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가족들 동의도 없이. 서윤이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변호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유언은 고인의 고유 권한입니다. 유족 동의는 법적으로 불필요합니다. 그럼 저 애들은 뭔데요? 혈육도 아니잖아요. 서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창밖에 서 있던 하준이가 움찔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린 동생들이 하준이 뒤에 바짝 붙어 서 있었어요. 겁먹은 눈으로 원장실 문틈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끼어들었어요. 5억이면 우리 빚 갚고 애 학원비 내고 집도 수리해야 하는데 그걸 남주라고요?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 목록입니다. 아파트는 배우자인 한미숙 여사 명의로 남겨졌고 예금 8천만 원 역시 한미숙 여사가 상속받습니다. 아드님께는 별도로 남긴 게 없습니다. 8천만 원으로 뭘 해요? 서윤이가 비웃었습니다. 요양원비도 모자라요. 저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누가 요양원 간대? 서윤이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변호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논점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오늘은 보험금 수익자 확정 통보만 드리러 왔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제소하십시오. 서윤이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정숙 씨는 가방을 뒤지더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우리도 증거 있어요. 서윤이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화면이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봤습니다. 상대방 이름이 아버님으로 되어 있었어요. 대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서윤아, 내가 힘들면 내가 엄마 좀 챙겨줘. 통장이랑 집 관리 부탁한다. 넌 믿을만하니까. 이것 봐요. 아버님이 저한테 다 맡기라고 하셨어요. 서윤이가 핸드폰을 변호사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변호사는 핸드폰을 받아들고 찬찬히 봤어요. 스크롤을 내리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대화 언제 나는 건가요? 작년 여름이요. 서윤이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유언장 작성일은 3년 전입니다. 공증까지 받으셨고요. 법적으로는 유언장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핸드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이 카톡 발신 시간이 새벽 3시네요. 고인께서 그 시간에 문자를 보내셨나요? 서윤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다시 봤어요. 새벽 3시 17분. 남편은 밤 10시만 되면 주무셨습니다.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터로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새벽 3시에 카톡을 보낼 리가 없었습니다. 그건 그냥 늦게 보낸 거예요. 서윤이가 변명했습니다.
변호사는 핸드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원본 대조 감정을 신청하십시오. 법원에서 진위 여부를 가린 겁니다. 서윤이는 핸드폰을 낚아채듯 받았어요. 정숙 씨가 또 나섰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저 애들한테 속으시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어요. 속는 게 아니에요. 남편 뜻을 따르는 거예요. 정숙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5억을 남한테 준다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준이가 동생들을 데리고 마당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6명이 다닥다닥 붙어서요. 제일 어린아이가 하준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동생 등을 토닥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가족이라고 생각한 아이들이에요. 서윤이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진짜 가족은 우리잖아요. 저는 서윤이를 똑바로 봤어요. 가족이 뭔지는 피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오늘 통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험금은 2주 내로 신탁 계좌에 입금됩니다. 이의 제기는 법원으로 하십시오. 서윤이는 변호사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현관으로 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발신인은 은행이었어요. 부동산 등기 변경 신청 접수 안내.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등기, 제 집 등기를 누가 건드렸다는 건가요? 서윤이가 뒤에서 나왔습니다. 제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면서 귓속말로 쏘아붙였어요.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이는 정숙 씨와 함께 마당을 가로질러 차로 갔어요. 차 문을 쾅 닫는 소리가 겨울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핸드폰 문자를 수십 번 다시 읽었어요. 부동산 등기 변경 신청 접수 안내. 제 집, 남편과 평생 살던 그 집. 누가 감히 등기를 건드렸단 말입니까? 새벽 5시가 되자 저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눈밑이 시커멓게 멍들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침 9시 동사무소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들어갔습니다. 민원실 번호표를 뽑았어요. 17번. 앞에 16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발을 동동 굴렀어요. 옆 사람들이 힐끔힐끔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 끈을 꽉 움켜쥐었어요. 17번 고객님,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창구로 뛰어가다시피 갔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등기부등본이요. 우리 집 거요. 저는 주소를 적은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저는 목이 말라서 민원실 한쪽에 놓인 정수기로 갔습니다. 종이컵에 물을 따랐어요. 손이 떨려 물이 컵 밖으로 튀었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찬물이 느껴졌지만 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나오셨습니다. 직원이 등기부등본 출력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다시 창구로 달려가 종이를 받았어요. 수수료 1,000원을 내고 구석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데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을 봤습니다. 소유자 이름에 제 이름 한미숙이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직 명의는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다음 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권리자 박정숙. 박정숙. 서윤이 친정엄마였습니다. 가등기.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제 집에 그 사람 이름이 박혀 있다는 게 끔찍했어요. 접수일을 봤습니다. 나흘 전 남편 장례식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대리인 란에는 최서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을구 소유권 이외 권리에 관한 사항 란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도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1억 원 채권자 박정숙. 근저당? 제가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왜 제 집에 저당이 잡혀 있는 겁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창구로 갔어요.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직원이 등기부등본을 받아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법원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열람만 가능하고 대리인 정보는 볼 수 있나요? 누가 접수했는지요.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접수 당시 제출된 서류로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은 최서윤 씨로 되어 있네요. 인감증명서. 서윤이가 가져간 제 인감도장으로 떼어낸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가족 싸움이 아니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범죄야. 옆에 앉았던 할머니 한 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 노리는 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원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 한 모금 마셨어요. 아침에 집에서 챙겨온 보리차였습니다. 미지근했지만 목을 축이기엔 충분했어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쳐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권리자 이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보육원에서 받았던 변호사 오세진 씨 명함이 가방 안에 있었어요. 명함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오세진 변호사입니다. 저 한미숙이에요. 어제 보육원에서 뵀던. 아,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집 등기가 며느리가 뭔가 한 것 같아요. 가등기랑 근저당이 잡혀 있대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지금 갖고 계세요? 네, 방금 떼어왔어요.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핸드폰 카메라로 등기부등본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글씨는 읽을만 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잠시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이거 심각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조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내용 증명 보내셔야 합니다. 내용 증명이 뭐예요?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철회 요구하는 우편이에요. 증거로도 쓰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 용지 받으시고 제가 문안 보내드릴게요. 며느리분하고 박정숙 씨 둘 다 보내셔야 합니다. 저는 메모지에 받아 적었어요. 우체국 내용 증명 서윤 정숙.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려면 절차가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전화 너머였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우체국 갑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가방을 메고 동사무소 문을 나섰어요. 동사무소에서 우체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껴안고 걸었어요.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이제는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 절차대로 해야 한다. 우체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내용 증명 보내려고 하는데요.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용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작성하시고 오세요. 저쪽 책상에 볼펜 있어요. 저는 구석 책상에 앉았습니다.
용지를 펼쳐놓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변호사 오세진 씨가 보내준 문자가 있었습니다. 긴 문안이었어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베껴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지만 또박또박 썼어요. 발신인 한미숙, 수신인 최서윤, 박정숙. 제목 인감 반환 및 등기 원상 회복 요구. 그 다음 내용을 적었습니다. 귀하는 본인의 동의 없이 인감 도장을 취득하여 금융거래 대리인 변경, 부동산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에 해당합니다. 볼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본 내용 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인감도장 즉시 반환. 2. 금융거래 대리인 변경 취소. 3. 부동산 가등기 및 근저당권 말소.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립니다. 문안을 다 쓰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물을 마시러 정수기로 갔어요. 종이컵에 물을 따라 벌컥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서명을 했습니다. 한미숙.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썼어요. 용지를 들고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내용을 확인하더니 물었어요. 수신인이 2명이시네요. 각각 발송하시는 거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컴퓨터에 주소를 입력했어요. 서윤이 집 주소, 그리고 정숙 씨 집 주소. 남편 수첩에 적혀있던 주소를 보며 불러줬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영수증 2장 나옵니다. 보관 잘하세요.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어요. 저는 영수증을 받아 가방 안지퍼 칸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우편 요금은 12,000원이었어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우체국을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서윤이었어요. 벌써 알았나? 아니, 내용 증명은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뭐 하신 거예요? 서윤이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가 대리인 변경 취소 신청하셨다고요. 아, 은행 쪽에서 먼저 연락이 간 모양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아침에 제 이름으로 은행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었어요. 내가 동의한 적 없으니까 당연히 취소하지. 제가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비웃었어요. 어머니, 진짜 이러시려고요? 우리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면 도장 훔쳐가도 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체국 앞 인도에 서서 핸드폰을 귀에 바짝 댔어요. 훔치다니요. 어머니 편하시라고 제가 보관한 거잖아요. 서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화를 내면 안 됐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녹음 앱을 켰습니다. 서윤이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어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싸우자는 거예요?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싸우는 게 아니라 내 권리 찾는 거야. 내 도장, 내 통장, 내 집. 다 내 거야. 집도 결국엔 우리 거 될 건데 왜 이러세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우리 거? 내 거 되려고 벌써 등기에 내 엄마 이름 올렸잖아. 서윤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 톤을 바꿨어요. 어머니, 오해해요. 그건 나중에 상속세 절세하려고. 변명은 법원에서 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나 지금 내용 증명 보냈어. 일주일 안에 다 원상복구 안 하면 고소할 거야. 서윤이가 헛웃음을 쳤어요. 고소? 어머니, 진담이에요? 저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면 사기쳐도 돼?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머니도 각오하세요. 요양원 서류 이미 다 준비했어요. 어머니 치매 진단서도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게 했어요.
그것도 위조겠지. 난 멀쩡해. 병원에서 받은 건데요. 어머니 작년에 건망증 검사 받으셨잖아요. 작년에 남편 손에 이끌려 병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검사였어요. 결과는 정상이었고요. 검사 결과 정상 나왔어. 거짓말하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낮게 웃었어요. 서류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도 이제 아시잖아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녹음을 계속했어요. 협박이네.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도 다 증거야. 서윤이가 비웃었어요. 증거? 어머니 싸워봤자 이길 수 없어요. 돈도 없으면서. 돈은 없어도 정의는 있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우체국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5분 32초. 서윤이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서류 준비했다. 치매 진단서. 서류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저는 파일을 클라우드에 바로 백업했습니다.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 또 한 모금 마셨어요. 보리차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목을 축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겨울 하늘.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나갈 때 불을 껐는데 신발을 벗으며 안을 들여다보니 서윤이와 정숙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늦으셨네요. 서윤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껴안았어요. 너희 어떻게 들어왔어? 비밀번호 아는데요. 여기 우리 집이기도 하고. 서윤이의 말에 정숙 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가족인데 뭐. 저는 현관에 서서 둘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서윤이가 파일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할 얘기 있어서 왔어요. 앉으세요. 서서 들을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윤이는 한숨을 쉬며 파일을 펼쳤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요양원 입소 신청서예요. 별빛 요양원. 시설 좋고 간호사도 24시간 있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로 협박하더니 정말 서류를 들고 온 겁니다. 나 요양원 안 가.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가 일어서며 다가왔어요. 어머님,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어제도 은행 가셨다가 정신 없으셨잖아요. 정신없긴 무슨 멀쩡해.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윤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치매 진단 소견서예요. 작년에 어머니 건망증 검사 받으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경도인지장애 의심이라고 쓰신 거예요. 저는 그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봤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받았던 결과지와는 달랐습니다. 이거 가짜야. 내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나 봐요. 이게 진짜예요. 정숙 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인정하세요.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저는 서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이건 위조야. 나 속일 생각하지 마. 서윤이가 냉소를 지었어요. 위조 아니에요. 병원에 확인해 보세요. 어머니 차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병원 기록을 조작한 걸까? 아니면 제가 못 본 다른 서류가 있었던 걸까? 그리고 이건 보호자 동의서예요. 서윤이가 또 다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입소는 다음 주부터 가능하고요. 정숙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빨간 인감 도장 케이스였어요. 제 도장이었습니다. 도장 찍어요, 어머님. 그럼 다 편해져요. 정숙 씨가 케이스를 열며 말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안 찍어. 절대 안 찍어.
서윤이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 부리세요? 요양원 가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아요. 내 집에서 살 거야. 여기가 내 집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가 한 발 더 다가왔어요. 집은 어차피 정리해야 해요. 관리비도 밀렸고 어머니 혼자 감당 못 하시잖아요. 밀린 게 어딨어? 다 냈어. 정숙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말 안 들으시면 법적으로 후견인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더 복잡해져요. 후견인?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제 권리를 빼앗는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잠깐만요. 화장실 좀. 서윤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지만 막지는 않았어요. 저는 화장실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 힘들었어요. 변호사 오세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집에 며느리가 와서 요양원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합니다. 치매 진단서까지 들고 왔어요. 어떡하죠? 전송 버튼을 누르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세면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로 밖에서 못 듣게요. 찬물을 손에 받아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동자. 하지만 저는 정신을 붙잡았어요. 한미숙, 정신 차려. 넘어가면 안 돼.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서명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전화 주세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한 번만 울리고 연결됐어요. 여사님, 괜찮으세요? 변호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니에요. 무서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서류들 다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사진 찍을 수 있어요? 화장실에 있어서 나가서 핸드폰으로 몰래라도 찍으세요. 서류 상단에 병원 이름, 날짜 나오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어요.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세면대 물을 손으로 떠서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할 수 있어. 넘어가면 안 돼.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서윤이와 정숙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오래 걸리시네요. 저는 대답 대신 거실 탁자로 갔습니다.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마치 시간을 확인하는 척하며 서류 쪽으로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나지 않게 무음으로 설정해뒀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서윤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시간 봤어. 너희 이제 그만 가. 정숙 씨가 인감 도장을 들고 일어섰어요. 도장 하나만 찍고 가요, 어머님. 안 찍는다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윤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우리도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법원에 어머니 의사 능력 없다고 신청하는 거요. 그럼 우리가 법적 보호자 돼요. 저는 똑바로 서윤이를 봤습니다. 해봐. 나 멀쩡해. 법원 가서 증명해 줄게. 서윤이 표정이 굳었어요. 정숙 씨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죠. 어차피 시간 많아요. 둘은 서류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가며 서윤이가 뒤돌아봤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말 들으실 때 들으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틀 뒤 변호사 오세진 씨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였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 패딩 조끼에 회색 니트, 다림질한 검은 슬랙스. 거울을 보니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은행 앞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여사님, 준비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은행에서 CCTV를 보여주나요? 공식 절차로 신청했습니다. 금융거래 분쟁이니까 가능해요.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점장실로 안내받았어요.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타원형 테이블, 의자 6개, 그리고 벽에 걸린 모니터. 지점장이 들어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CCTV 열람건으로 오셨죠?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네, 신청서입니다. 지점장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꺼내 건넸어요. 지점장이 신분증을 복사하고 확인 서류에 제 서명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썼어요. 한미숙. 해당 날짜가 언제죠? 지점장이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장례식 다음 날, 정확히는 이달 초 화요일 오후 2시경입니다. 지점장은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잠시만요. 영상 불러올게요. 모니터에 로딩 화면이 떴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놓인 생수병을 따서요. 플라스틱 컵에 물을 따르는데 손이 떨려 물이 흘렀어요.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긴장돼서요. 나왔습니다.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은행 내부가 보였어요. 흑백 영상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상단에 찍혀 있었어요. 오후 2시 13분. 창구 앞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확대해서 보니 서윤이었어요. 서윤이는 창구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지점장에게 말했어요. 음성도 녹취되어 있나요? 네, 이어폰 드릴게요. 지점장이 이어폰 2개를 건넸습니다. 저와 변호사가 하나씩 꽂았어요. 스피커 버튼을 누르자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목소리였어요. 어머님이 연세가 드셔서 직접 오시기 힘드세요. 그래서 제가 데리러 왔어요. 창구 직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요. 영상 속 서윤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카메라가 서류를 비췄어요. 인감증명서였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했어요. 발급일은 그 전날이었습니다. 고객님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신 거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이 동사무소 가서 떼어오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동사무소에 간 적이 없었어요. 서윤이가 제 인감도장을 가지고 대신 발급받은 겁니다. 직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금융거래 대리인 변경이시네요. 기존 대리인은 없으시고 새로 지정하시는 거죠? 네. 서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서윤이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은행 업무를 보는 것처럼요. 제 인생을 뒤흔들고 있으면서요. 확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이가 태블릿에 서명했어요. 카메라에 서명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변호사가 지점장에게 물었어요. 저 서명, 누구 이름으로 한 건가요? 지점장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한미숙님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제 이름으로 서명했다는 겁니다. 서윤이가 제 이름을 대필한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대리인 등록을 한 거니까요. 영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직원이 서류 뭉치를 서윤이에게 건넸어요. 처리 완료됐습니다. 이제부터 고객님께서 한미숙님의 금융거래 대리인으로 등록되셨어요. 서윤이가 웃으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갔어요. 모니터 화면이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어요. 변호사가 지점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 원본 보관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본도 발급 부탁드려요.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적 절차니까 당연히 보관하겠습니다. 사본은 USB에 담아드릴게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당일 접수 담당자 이름이랑 접수 시간, 처리 내용이 기록된 내부 로그도 출력 부탁드립니다. 지점장이 프린터로 갔습니다. 몇 장의 종이가 나왔어요. 접수 기록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담당 직원 이름, 처리 내용 모두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은행 직인도 찍어주세요. 지점장은 직인을 꺼내 서류마다 찍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선명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투명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여사님, 이제 확실한 증거 하나 확보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고맙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겨울 햇살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CCTV에 본인 아닌 사람이 서명한 게 나왔고 은행 기록까지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분이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어제도 집에 와서 협박했어요. 혹시 녹음하셨어요? 네, 핸드폰으로요. 변호사가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것도 다 증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도 클라우드에 백업하세요. 만에 하나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하면 안 되니까요.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백업했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 앉아서요. 변호사가 옆에 앉아 기다려줬어요. 파일이 업로드되는 동안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저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몇 시에? 6시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녁 5시 반, 저는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아파트 12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아들이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식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밥. 간단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서윤이는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엄마. 아들이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서윤이가 앞치마를 벗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 옆자리였어요. 셋이 마주 앉으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드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씹어 삼켰습니다. 서윤이는 밥을 먹는 척하며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엄마.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뭐가 힘들다는 거니? 엄마가 자꾸 오해하시니까요. 서윤이는 엄마 도와주려고 한 건데 아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윤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저 진짜 어머니 위해서 한 거예요. 은행 업무 복잡하잖아요. 제가 대신해 드리려고 저는 서윤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서윤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가 워낙 힘드셔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서윤이 말도 들어보세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저는 국그릇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숟가락을 국그릇에 다시 놓았어요. 가족이면 도장 훔쳐도 돼? 훔친 게 아니라 보관한 거잖아요. 서윤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이 서윤이 손을 잡았어요. 진정해.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엄마, 서윤이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행 CCTV 봤어. 내 아내가 내 이름으로 서명하는 거. 아들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어차피 엄마 거니까 편의상 내 이름 도용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가 냅킨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어머니, 저 정말 억울해요. 저는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의심받으니까 아들이 서윤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저를 봤어요. 엄마, 서윤이한테 사과하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사과를? 네. 엄마가 서윤이를 너무 몰아붙이셨어요. 변호사까지 동원하고 은행에서 CCTV 확인하고 며느리한테 그럴 수 있어요? 아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탁자에 내려놨어요. 소리가 컸습니다. 너 지금 누구 편이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편이 어디 있어요? 저는 가족 모두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족?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가족이 집 등기에 남 이름 올려? 서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절세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상속세 줄이려고 거짓말 그만해.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나 소리 안 질러. 사실을 말하는 거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요즘 엄마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한데? 자꾸 의심하시고 피해망상 같은 것도 있으시고.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피해망상? 서윤이가 아들한테 뭐라고 한 겁니다. 너 서윤이한테 무슨 말 들었니? 아들이 서윤이를 봤어요.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지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요즘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고 같은 말 반복하신대요. 거짓말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서윤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화내시면 안 돼요. 그 차분한 목소리가 더 화가 났어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나간다. 엄마, 밥이라도 드시고 아들이 말했지만 저는 이미 현관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뒤에서 서윤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보, 어머니 모시고 가. 혼자 가시면 위험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저한테 다가왔어요. 엄마, 제가 태워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손 대지 마. 저는 아들 손을 뿌리쳤어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 불빛이 차가웠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은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이 저를 믿지 않는다는 게, 며느리 편을 든다는 게.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주머니에서 물통을 꺼냈어요. 미지근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지만 물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서윤이도 생각 좀 해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저는 올라탔습니다. 빈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증거로 보자. 말로는 끝이 없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절차대로 증거로 싸우겠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는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불 꺼진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휑한 거실을 비췄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몇 개 남아 있었어요. 시든 배추김치, 멸치볶음, 그리고 어제 지은 밥. 저는 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돌아가는 소리만 조용한 부엌에 울렸어요. 밥이 데워지는 동안 저는 싱크대에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밥을 꺼내 상에 놓고 김치 몇 조각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밥알을 숟가락으로 뒤적거렸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이상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시계를 봤어요. 밤 9시 반. 이 시간에 누가 올까? 혹시 서윤이? 아니면 아들?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어요. 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 6명 모두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이 시간에 왜 하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일 어린아이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밥 가져왔어요.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들을 안으로 들였어요. 들어와. 추운데. 6아이가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좁은 현관이 가득 찼어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소파 주변에 앉았어요. 하준이가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싸주셨어요. 할머니 드시라고. 안에는 도시락이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김밥, 주먹밥, 그리고 과일. 저는 부엌에서 접시를 꺼내왔습니다. 도시락을 접시에 담았어요. 김밥을 하나하나 놓고 주먹밥도 꺼냈습니다.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 기다렸어요. 저는 물도 따라줬습니다. 종이컵 6개에 보리차를 가득 채웠어요. 먹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김밥을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씹는 소리만 작게 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서 찾아온 게 얼마만인지.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변호사님한테 연락 왔어요. 보험금 신탁 계좌가 개설됐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할머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할머니가 우리 편 들어주셔서 할머니네 가족이랑 싸우신 거잖아요. 아이 목소리가 작았어요.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원래 너희 거였어. 내가 지켜준 게 아니라 내 할아버지가 남긴 거야. 하준이가 주먹밥을 들고 있다가 내려놨어요. 할머니, 저희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이 아니야. 너희는 말이 막혔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희는 내 남편이 마지막으로 지키려던 약속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이어가는 거야. 하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밥 먹어. 아이들이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저도 김밥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음식이었어요. 단무지가 아삭거렸고 김이 고소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먹으니 밥맛이 났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괜찮아. 너희는 앉아 있어. 싱크대에서 접시를 씻는데 물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한 식사였어요. 하준이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봉투를 받아보니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꺼내봤습니다. 필기체로 쓴 메모들이었어요. 남편 글씨였습니다. 아이들 겨울옷 타주니 학원비 막내 안경 중간이 교과서. 항목마다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챙긴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넘겼어요. 마지막 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어렸을 때 받은 빚이다. 내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걸 아내도 아들도 모른다. 하지만 이 빚만은 갚고 싶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남편이 고아원 출신이었다니.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고아원에서 자라셨대요. 하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래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목, 내가 지켜줄게. 제가 말했습니다. 대신 절차대로. 감정으로 싸우면 져. 증거로 싸워야 해.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게요. 그날 밤 아이들은 10시까지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 집에 가면 문자해. 하준이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동생들도 하나씩 인사했어요. 문을 닫고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지만 아까보다 덜 외로웠어요. 소파에 앉아 남편이 남긴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남편의 비밀, 남편의 과거, 그리고 남편이 지키려던 약속. 저는 메모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당신 약속, 내가 지킬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겠다고.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였어요. 세수를 하고 제일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 슬랙스에 회색 니트, 그리고 검은 패딩. 거울을 보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오늘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등기부등본, 은행 CCTV 사본 USB, 내용 증명 영수증, 녹음 파일 목록, 그리고 남편이 남긴 메모까지 모든 증거를 투명 파일에 넣어 정리했어요. 변호사가 만들어준 증거 목록표도 함께 넣었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됐어요.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그리고 된장국. 천천히 씹어 먹었어요. 오늘은 기력이 필요했습니다. 물도 한 컵 마셨어요. 보리차를 따뜻하게 데워서요. 목을 축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한미숙. 9시 변호사 오세진 씨와 경찰서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두 손으로 들고 서 있었어요. 여사님, 준비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우리는 함께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 창구로 갔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어요. 어떤 사건이세요? 사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강요죄입니다. 변호사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봤어요. 피해자 본인이세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어요. 경찰관이 신분증을 복사하고 접수 용지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인적사항 적으시고 서명해 주세요. 저는 용지를 받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흔들리지 않게 썼어요. 서명란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한미숙. 경찰관이 용지를 받아 확인했어요. 고소인이 2명이네요. 최서윤, 박정숙? 네. 며느리랑 며느리 친정어머니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증거 목록입니다. 은행 CCTV 영상, 등기부등본,
내용 증명 영수증,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인감도장 무단 사용 내역. 변호사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이 자료를 넘겨보며 물었어요. CCTV는 원본 보관되어 있나요? 네, 은행에 원본 보관 요청했고, 이건 사본입니다. USB에 담겨 있어요. 변호사가 USB를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USB를 받아 증거물 봉투에 넣었어요. 이것도 제출하시는 거죠? 네, 원본 대조 필요하면 은행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찰관이 다른 서류도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어요. 가등기랑 근저당이 본인 동의 없이 설정된 거네요? 네.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한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인감도장은 지금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반환 요구는 하셨어요? 내용 증명 보냈습니다. 여기 영수증이요. 저는 내용 증명 영수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경찰관이 영수증을 복사했습니다. 접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민원실 한쪽에 정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종이컵에 물을 받았어요. 손이 떨려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물을 벌컥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갔어요.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습니다. 손을 씻고 얼굴에도 물을 조금 묻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어요. 다시 민원실로 돌아왔을 때 접수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접수증을 출력했어요. 접수 완료됐습니다. 사건 번호는 이거고요.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연락드릴게요. 접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사건 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얼마나 걸려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사안이 복잡해 보이니까 조사에 몇 주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도 해야 하고 은행이랑 동사무소 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검찰 쪽도 가야 합니다. 고소는 경찰이랑 검찰 양쪽에 다 넣는 게 좋아요. 오늘 다 하는 거예요? 네, 한 번에 끝내는 게 낫습니다. 검찰청은 경찰서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변호사 차를 타고 갔어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갔어요. 평범한 일상. 저도 예전엔 저랬을 텐데 지금은 고소장을 들고 검찰청에 가고 있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도 경찰서와 비슷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갔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받아 확인했어요. 경찰서에서와 같은 절차였습니다. 인적사항 작성, 서명, 증거 제출. 경찰서에도 접수하셨네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양쪽 다 접수해서 빠른 쪽으로 진행하려고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배당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검찰청을 나오니 벌써 오후 1시였어요.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점심 드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같이 드시죠. 오늘 고생하셨어요. 변호사가 근처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백반집이었어요. 저는 된장찌개 백반을 시켰습니다. 밥이 나오고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짠맛이 났어요. 하지만 먹었습니다. 기력을 회복해야 했으니까요. 이제 상대방 계좌가 동결될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가 들어갔으니까 검찰에서 금융거래 정지 신청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 등기는요? 소송 중 표시가 붙을 겁니다. 함부로 처분 못해요. 밥을 다 먹고 저는 물을 한 컵 더 마셨습니다. 식당 물은 보리차였어요. 따뜻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법이 판단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3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한미숙 씨죠? 경찰서 수사과입니다. 담당 수사관이었습니다. 고소 사건 배당받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피해자 조사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10시에 경찰서로 오세요. 변호사 동석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접수증 2장을 꺼내봤어요. 경찰 사건 번호, 검찰 사건 번호, 2개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긴 싸움의 시작.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그리고 법원 임시처분 신청. 매일 서류와 씨름했습니다. 변호사 오세진 씨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동행해줬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이와 정숙 씨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요양원 강제 입소 신청까지 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사 진단 결과 저는 멀쩡했어요. 서윤이가 제출한 치매 진단서는 위조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병원 차트를 조작한 흔적까지 나왔어요. 오늘은 법원 결정문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법원에 갔어요.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여사님, 결정문 나왔어요. 그가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임시처분 인용. 첫 줄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거주권이 보호되고 등기 원상회복 절차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가등기와 근저당은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저는 그 글자들을 한자 한자 읽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형사 사건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검찰에서 기소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사문서 위조, 사기, 강요. 3가지 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형까지 갈까요? 가능성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 강제 입소 시도는 강요죄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느리였던 사람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니. 하지만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이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법원을 나오는데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변호사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여사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증거 하나하나 챙기시고 절차 따라주시고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했어요. 안 그러면 다 빼앗길 뻔했으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이 환했어요. 커튼을 걷어놔서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어요. 보리차를 따뜻하게 데워서요.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있었어요. 보험금 5억은 신탁계좌에 안전하게 입금되었습니다. 변호사가 관리하고 매달 투명하게 보고서가 나와요. 고아원 6남매의 교육비, 생활비로 쓰입니다. 하준이는 대학 입학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동생들도 모두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 유산 중 제 법정 상속분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와 예금 8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노후를 지키기엔 충분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 유언대로 빚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윤이 일로 충격받았나 봐요.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당분간 만나지 말자. 아들은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남편 49제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제사 준비를 했어요. 밥을 짓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작은 상이었지만 정성껏 차렸어요. 거실 탁자에 남편 사진을 놓고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과일을 놓고 밥 한 공기를 올렸어요. 국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물 한 컵, 맑은 물을 유리컵에 따라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햇빛이 물컵을 통과하며 반짝였어요.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당신,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49일 됐어요. 이제 편히 가야죠.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 입고 환하게.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당신이 남긴 빚, 내가 대신 갚았어요. 아이들 지켰어요. 당신이 고아원 출신이었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빚은 갚고 싶었을 거예요. 아이들이요, 하준이랑 동생들. 다 잘 크고 있어요. 돈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저는 물컵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잔잔했어요. 그리고 저도요. 이제 괜찮아요. 집도 지켰고, 통장도 찾았고, 도장도 돌려받았어요. 절을 올렸습니다. 2번. 남편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일어서는데 무릎이 아팠어요.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직 설 수 있었으니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하준이와 동생들이었어요. 6명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49제 오늘이죠?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들였어요. 아이들도 제사상 앞에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제일 어린아이는 절하는 법을 몰라 하준이가 가르쳐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가족이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따뜻한 밥, 나물, 생선. 6아이와 저 7명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조용했지만 따뜻했어요. 할머니, 저희 다음 주에 변호사님한테 감사 인사 가려고요.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가자. 변호사 오세진 씨, 그분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들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아이들이 도와줬습니다. 설거지 물소리가 부엌에 울렸어요. 거품이 싱크대를 채우고 깨끗한 접시들이 쌓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아이들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다시 봤어요. 당신, 이제 응징은 끝났어요. 법이 판단했어요. 서윤이랑 정숙 씨 벌 받을 거예요.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도 이걸 원했을 거라고. 근데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응징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새 시작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꽃이 가지마다 매달려 있었어요. 저 이제 혼자 살아야 해요. 아들도 당분간 못 볼 거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당신이 남겨준 아이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애들이 제 새 가족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섞였어요. 물컵에 물이 절반쯤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더 따라 채웠어요. 맑은 물이 컵을 가득 채웠습니다. 햇빛이 물결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 물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당신 편히 쉬세요.
이제 빚 다 갚았어요. 제가 이어받아서요. 저는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제사상을 정리하며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저는 뉴스를 보다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오늘 49제 잘 지냈어요. 감사합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의미 있는 일 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그리고 조용히 어둠이 내려오는 도시. 이제 응징은 끝이 아니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새 시작이에요.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보리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또 시작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장 보러 가고, 아이들 만나고, 집 정리하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 집에서 제 의지로, 제 선택으로 사는 거였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제 인생이었어요.